황보선의 추가열사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 야권 후보들 오세훈,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협상, 어제 심야 협상도 결렬됐습니다. 여론조사 방식 그리고 설문 문구 때문인 것 같은데 양측 양보 없이 팽팽한 입장입니다. 자, 중앙선관위 등록일이 내일인데 야권 단일화 이거 계획보다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심야 협상, 그러니까 밤 한 9시 한 20분, 30분까지 이어진 것 같은데 보니까요. 답을 찾지 못했네요. 네, 10시 넘어서까지 했는데요. 예.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 다른 수정 제안이 나와서 예. 아하,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 지금 오세훈 후보님 측에서는 그 유선전화 여론 물을 때 넣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유선전화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예. 그 서울 시내에는 약 5% 내지 10%의 시민이 무선전화가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예. 예, 그분들은 무선전화로만 조사를 하면 의견을 낼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거죠. 네.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유선전화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런 입장이거든요. 예. 하여튼 그게 뭐 주요 그 쟁점은 이제는 아니고요. 예. 어저께 밤에 새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수정 제안이 나왔습니다. 아, 수정 제안. 예. 그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한데 예. 이렇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두 군데인데요. 네네. 두 군데가 다 통과되는 분들께 경쟁력을 묻고 적합도를 묻고 예. 또 다른 데서는 적합도를 묻고 경쟁력을 물어서 예. 그걸 합산하자는 겁니다. 아. 예, 그런 수정 제안이 나왔어요. 예, 예. 갑자기 나온 수정 제안인데 그러다 예. 보니까 너무 복잡합니다. 한 분한테 경쟁력을 물은 다음에 또 적합도를 묻고 예. 또 다른 기관에서는 적합도를 물은 다음에 경쟁력을 묻고 하다 보면 아마 전화 받는 분들이 어리둥절하실 거예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쉽게 이해도 잘 안 가실 거고요. 그건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차이를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저께 나온 그런 수정 제안이 있으니까 예. 타협의 여지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오전에 한 10시까지 타결이 되면 네. 그 여론조사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네요. 아. 그래서 그 전에라도 예. 양쪽 팀이 만나서 한쪽 기관은 그냥 적합도를 묻고 또 다른 기관은 경쟁력을 물어서 단순 합산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는 게 간단하고 이해도 쉽고 좋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저희 협상팀 세 분하고 통화를 해서 예. 지금 좀 논의 중입니다. 아, 그렇군요. 논의 중이고 되도록이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단일화를 절실하게 바라시는 국민 여망에 부합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네. 한번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렸고요. 예. 이게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쪽 협상팀을 급히 좀 만나서, 네. 오전 일찍이라도, 빨리 좀 협상이 타결됐으면 하고, 청을 넣어 놓았으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죠. 안철수 후보가요, SNS에 방금 말씀하신 2개 수정안, 예. 네. 이걸 제시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일각에서는 새벽에 협상 시작한다 얘기 들었는데, 그건 아직은 협상은 시작은 안 되고요. 네, 아직은 시작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예. 10시 전에, 네. 11시 전에만 돼도, 네. 오후부터 돌리면은, 내일까지 결론을 낼 수 있고, 예. 그러면 등록 마감 시간 전에 예. 등록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럼 오세훈 후보님 입장은 이제 협상팀에 전달하셨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도 10시, 가능하면 10시까지는 좀 서로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여론조사 할 때 문구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걸 다 좀 웬만하면 그러면 저쪽 측에서 제시한 2개 수정안 좀 받자. 네. 이런 식으로 좀 의견을 전달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복잡하게 제안을 온 건데 제가 단순화한 거죠. 예. 같은 내용이니까 저쪽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개 수정안을 거의 받아들여서 협상 타결 될 가능성 이렇게 높게 봐도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제 그 또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는 네. 그 검토를 해봐야 되니까요. 네네.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예. 협상팀에서. 아, 그렇군요.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도 또 따져봐야 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좀 기다려 주시죠. 예. 네. 10시, 11시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11시 말씀하신 것처럼 늦어도 11시까지는 이게 나와야 될 텐데 혹시 안 되면 그 후보들이 예. 안 되더라도 예. 안 되더라도 네. 저 투표용지에 이름이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인쇄될 때까지는 시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아, 일단 예. 등록을 해놓고 또 네. 협상을 계속해도 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 지금 양쪽이 의견이 많이 수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두 후보께서 만나셔서 더 좀 이런 그 협상 시간을 좀 더 줄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뭐 그런 생각은 그게 없으십니까? 필요하다면 그것도 방법인데 결국은 네. 그 양쪽 협상팀의 전권을 위임을 했고 예. 지금 공개적으로 의견이 수렴이 됐으니까 예. 그 점은 논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잘 되면은 오늘 내일 중으로 이제 여론조사도 진행이 되고 가능하죠. 예. 오후부터 돌리기 시작하면 시간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내일 후보 등록일이 내일 마감일이 내일 19일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도 단일화 이뤄낼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안 되더라도 투표용지 인쇄 전날 28일까지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직접 만나시겠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 쪽 얘기 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단일화 걸림돌, 김종인 위원장 얘기입니다. 뭐 상황 얘기도 나오고요, 뭐 엑스면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 단일화하는데 도움이 좀 안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안철수 후보께서 하시는 것 자체가 도움이 안 되죠. 예. 그 양 후보가 통합 의지도 밝혔고 예. 지금 앞으로 이제 단일화가 된 다음에도 2인 삼각 경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감정적으로 그런 날선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 지금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경쟁 중에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언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쟁이니까요. 예. 그런데 감정적 대응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김종인 위원장이 한때 안 후보의 멘토이기도 하셨던 분 아닙니까? 예. 왜 이렇게 악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발 부탁드리건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건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예. 김종인 위원장님과 저의 관계는 당 대표하고 당 대표 선수 후보 관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상대당의 당대표를 자극하기보다는 그냥 단일화의 의지를 확실히 전달하는 게 제일 바람직한 입장이 아니실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가 선거 후 합당 뭐 이렇게 제안했는데 오 후보님께서는 선거 전에 입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러신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선거가 끝나고 합당을 하느니 예.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나중에 합당을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고 합당을 하느니 지금 입당하면 네. 제1야당이 가진 조직하고 역량을 본선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습니까? 장점이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할 합당이라면 입당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또 안 후보께서는 기호 4번을 달고 나가야 확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예. 이미 이렇게 합당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어느 당 소속인가에 따라서 지지의 이 폭이 달라진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좀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라는 상황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이제 입당을 요청드린 거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활용하자 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안 후보 측에서 이제 그럼 오선 후보께서는 이제 분열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저는 입장이시죠? 분열된다 이게 그렇게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그 문재인 정부 실정하고 폭정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윤석열 사태인데요. 예.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서 싸우라는 게 이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윤 총장과의 연대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윤석열 전 총장님은
현직에서 물러난 지도 얼마 안 되셨고 또 정치에 대한 본인의 구상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아직. 예. 그런데 단순히 그분 인기에 기대가지고 그분을 거론하는 게 사실은 도리도 아니고 도움도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각자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우리가 상황을 좀 잘 만들어 놓으면 본인이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지 않겠느냐 예.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오면 분열된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예. 안 후보가 그간에 보여온 이 축소지향의 정치 스타일, 정치 리더십 때문에 예. 윤 전 총장의 역량이 10분 발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거를 우려하는 말씀을 그때 토론회 때 드렸고요. 윤 전 총장은 야권에 어쨌든 도움이 좀 되실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통합을 네.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런 점은 이제 앞으로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예, 아직은 시기상조다. 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권 쪽 얘기 좀 예. 해보겠습니다. 그 박영선 그 민주당 후보가 이제 사실 뭐 이변은 없었죠. 단일화 후보 됐는데 이제 바로 또 오 후보님 향해서 제 얘기 꺼냈습니다. 내곡동 땅 의혹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닮았다. 예.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오 후보님 법적 대응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 그 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일은 아니고요. 하여튼 예. 그런 말씀에는 뭐 제가 답변할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뭐 그분은 그렇게 따지자면 그 흑색 선전이나 마타도의 대가로 알려진 나치 시대에 괴벨스가 연상이 됩니다. 박영선 후보가 요즘에 점점 괴벨스를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지지도에서 떨어지고 불리해지니까 결국 그런 쪽에서 그 버거운 상대를 향해서 흑색 선전 수법을 쓰는 거거든요. 뭐 괴벨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흑색 선전이 참 좋은 선거 방법이다. 흑색 선전 간단하게 하나 해놓으면 상대방은 그거 해명하느라고 에너지 소모되고 뭐 여러 번 뭐 답변해야 되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아주 그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 전략을 쓰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박영선 후보의 캠프는 지금 괴벨스 집단화돼 간다. 그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정말 그건 감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 후보님께서 또 사퇴하시겠다. 상황이 되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황에서는 사퇴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 자꾸 제가 내곡동 땅 지정 과정에서 예. 무슨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처럼 자꾸 거짓말을 저쪽에서 해대니까요. 예.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니 혹시 그런 과정에 개입한 분이 있으면 네네. 나와 보시라. 아니 뻔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택국에 계신 직원들하고 SH공사에 그 일을 담당하신 분 몇 분 안 되는데 예. 그분들 중에 누군가가 오세훈이 이거 관여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내곡동 땅 사건의 본질은 그 2006년도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그 문제의 땅이 국민 임대주택지구로 예정돼서 절차가 진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게 본질이고요. 예.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분들 위해서 국민주택 지어야 되는 땅을 시장 뭐 관련된 처갓집 땅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땅을 빼야지 옳습니까? 그런 주장을 엉터리 주장을 하는데 그 대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그런데 또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죠? 그거야 뭐 선거 때 결국 수사기관이 밝혀내겠죠. 네. 그쪽에서 무리한 주장, 특히나 이 청준호 의원이라는 분은 그 무슨 제가 그 지정을 촉구했다 이런 표현을 기자회견 때 쓰셨거든요. 예. 저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예, 알겠습니다. 저 후보님 어제 그 장위 뉴타운 방문하셨죠? 네. 뭐 부동산 민심 현장에서 읽으신 건 어떻습니까? 정말 그동안에 이 박원순 시장 10년 동안 잘 진행되던 재개발 재건축 지구가 전부 해제가 되고 취소가 되는 바람에 예. 주민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예. 조그만 규모로라도 이제 집을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신축 수요는 늘 있는 거니까요, 동네마다. 예. 또 전체 통합 개발을 해야 되는데 군데군데 신축택이 들어서면 어떡하냐. 그럼 노후도나 이런 요건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참아달라 하는 이런 주민 갈등이 정말 심각하다는 걸 느끼면서 박원순 시장님 정말 너무너무 일을 그르쳐 놓으셨다는 판단을 했고요. 예.
그분들이 어저께 정말 간곡하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꼭 재개발 다시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청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제가 네. 시장에 취임하게 되면 네. 재건축, 재개발 막힌 거 바로 뚫고 네. 정말 최단 시일 내에 한 석 달 내에 몰아치듯이 예. 해결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맺힌 분들, 네, 네. 정말 절실한 분들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김용민 씨가 후보님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TBS 지원 예. 끊겠다 하신 거 이거 방송법 위반이다 이라는 거 대응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그것도 뭐 전형적인 정치 공세죠. 예. 제가 당장 예산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은 제가 방송 편성에 개입할 능력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예. 제가 아직 시장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고발감이 되겠어요? 정치 공세죠. 예. 다만 지금 그 문제의 TBS의 그 특정 시사 프로그램이 편파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거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이 왔길래 어떤 형식으로든 그 교통방송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교통과 서울 시민들에게 정보 제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때문에 만들어진 방송인데 예. 그 역할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게 사실은 시장의 역할입니다. 네. 나와서 특정 정파에 아주 기운 듯한 시사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 그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예.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고발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 박원순 전 시장 그 성추행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제 직접 그 회견장에 나왔습니다. 네. 이분이 하신 그 이야기 공감하십니까? 공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거 듣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저분 지금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예. 혹시라도 박영순 후보가 당선돼서 시장에 계속 들어오면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읽혀져서 제가 정말 열심히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대처하는 박영순 후보의 이 태도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 절규가 있으면 바로 죄송하다. 제가 들어가서 정말 잘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겠다.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우리 캠프에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른 몇 명의 그 여성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 바로 내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심하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박영선 후보의 올바른 자세였지요. 그런데 뭐 몇 시간 생각해보고 밤에 페이스북에 올리겠다고 하더니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뭐 제가 본인이 안고 갈 일입니다. 앞으로 저를 뭐 탓해 주십시오. 아주 흐리멍텅한 결국은 또 그 3인방인가 4인방인가 하는 분들 피해 호소인 3인방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저런 식의 마음가짐과 자세로 과연 이 사실 이 선거가 박원순 전 시장의 그 성추행 피해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정말 의지가 보이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고요. 박영선 후보 저는 정말 사죄하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2분기 접종 계획 발표했죠. 이미 상반기 1차 접종자 규모 1,200만 명이라고 밝힌 만큼 당초 계획보다 접종 대상이 확대되는 건데, 자, 특히 고령자 우선 원칙으로 만 75세 이상 접종 계획에 나와서 눈길 겁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병청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은 김기남 반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어떻습니까? 좀 줄었습니까? 어제보다는? 지금 어제 0시 기준으로 452명 국내 발생했고요. 해외 유입자리 17명 포함해서 총 9만 6천 명 지금 확진자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 하루에 400명대에서 줄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보니까 400명대 예상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0시 기준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1차 접종, 백신 접종 몇 명쯤 받았습니까? 지금 이제 2, 3월 달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이나 뭐 코로나19 치료병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한 79만 7천 명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오늘까지 지금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64만 명이 접종해서 접종률은 한 80% 수준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어제 발표한 2분기 백신 접종 계획이요. 이게 예. 주요 내용이요? 뼈대가 어떻습니까? 예, 2분기 계획은 일단 그 상반기 중에 총 1,200만 명까지 이제 1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그동안 이제 2, 3월 달에는 이제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의료기관 같이 이제 특정 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은 예. 2분기에는 이제 지역사회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 2분기의 특징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어르신 대상으로 4월 초에는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6월부터는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예.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학교 종사자들을 위한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4월 달에 이제 특수학교 교사부터 시작해서 보건교사, 예.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이런 순서대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 노숙인 시설 같이 이제 예. 집단 감염 위험이 높은 취약시설과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자 중에서 투석 환자나 이제 호흡기 질환자, 예. 그리고 이제 당초 3분기에 예정이 되었던 이제 사회 필수 인력들에 대한 접종이 이제 2분기로 당겨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고령자 우선 원칙 적용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일반적으로 그 코로나19의 치명률이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그 위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연령별로 치명률을 비교해 보면 80대 인 경우는 치명률이 20%가 넘고요. 70대가 6.4%. 반면에 이제 50대 이하는 치명률이 0.05%입니다. 그래서 고령자가 가장 코로나로 인한 중증과 사망에 대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승무원도 우선 접종 대상으로 나왔네 보니까요. 아무래도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은 모두 14일간 격리를 하고 있는데 승무원들은 이제 그 특성상 해외 출입이 잦지만은 비행 차질 때문에 자가격리에 면제 예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이제 코로나19 유입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방역적인 관점에서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이 바이러스 지금 국내 감염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까지 그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213건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영국 변이가 이제 이 중에서 178건이고 남아공 변이나 브라질 변이가 일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저 백신 이상 징후 관련해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사망 사례가 좀 계속 이어지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이제 백신 접종 후에 이제 사망이라든지 이런 중증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하고 피해 조사반 회의를 해서 이제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 조사반은 이제 감염내과라든지 호흡기내과 이렇게 전문의들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결과를 정례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14건의 사망 사례가 심의되었고 아직까지 그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혈전이 생성됐다. 그 사망한 환자분 60대 여성이 이 얘기 나오는데 이분 저 요양병원 입원 환자 아닙니까? 그렇죠? 보니까 언론에서 좀 발표가 늦어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던데요. 지금 이제 이분은 그 2월 26일 날 그 접종을 하시고 이제 8일이 지난 3월 6일 날 그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사망하신 사례입니다. 지난 이제 이 케이스에 대한 피해 조사반 심의 당시에 이제 피해 조사반은 이제 접종과 이상 반응 간의 어떤 시간적인 개연성이 낮고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었던 분이고 이제 사망 전에 의무 기록을 검토했을 때 예방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를 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심의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럽의약품청 있지 않습니까? EMA.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18일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일부한테서 혈전 생성됐다. 이런 보고 관련해서 조사 결과 발표한다고 하는데. 자, 이거 좀 나오면 좀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동안 이제 WHO에서도 이제 최근 그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제 백신 접종 후에 혈전 발생과 예방 접종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 의약품 정도 1차 조사 결과 혈전과 백신과의 근거 이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 중에서 혈전으로 신고된 그 환자 수가 일반 인구에서 통상적으로 혈전이 발생하는 그 비율보다 높지 않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예방 접종과 혈전증과의 관련성이 지금 인정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이제 해외에서 이런 그 조사 결과라든지 근거 자료를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또 뭐 2주 연장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 확진자,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400명대인데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200명대로. 그러면 어떤 점들 좀 줄여야 되겠습니까? 일단 지금 이제 사업장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같은 집단 발생이 이제 계속 그 발생하고 있어서 확진자 수가 이제 줄지 않고 400명대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 예방 접종이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이제 면역력이 형성되기까지 접종 후에 일정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받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이제 일반적인 그 감염 예방 수칙은 계속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기남 예방접종관리반 반장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치고 잠시 뒤 4부 경제 이야기 그리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파트 임대차 그 패턴이 월세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 현상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그 부동산 공시지가가 높아지는 것 때문에 연쇄적으로 보유세에 올라가고 그래서 집주인들 현금이 필요하니까 아무래도 전세 월세 전환한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월세 비중이 그렇게 크게 늘고 있나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전체 임대차 계약 중에 이제 월세 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에 34.9%였던 월세 비중은 이듬해에는 35.3%로 그리고 2020년도에는 35.8% 그리고 올해에는 37%까지 그 비율이 또 높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의 월세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제 이런 현상 나타난 그 이유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현 정부 들어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압박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네, 그렇습니다. 이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그 취득세가 강화됐거든요. 이런 점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 13%대에 달하는 그 취득세를 내면서까지 무리하게 이제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에 이 시장에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도 좀 줄어들게 된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 자금을 넣어두는 것보다 이제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 재산세와 같이 이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서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월세 전환을 서두르는 것도 이 전세의 월세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래 이 정부의 의도는 이 다주택자를 좀 압박해서 집을 팔도록 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오히려 이 다주택자들은 이제 집을 팔면 다시 살 수 없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해서 버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세금이 오른 만큼 이제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은 팔지는 않고 보유세가 늘어나는데 근데 이 보유세 마련하려고 현금 필요하니까 전세 대신에 이제 월세 전환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또 그 전세 보증보험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 들리던데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710 부동산 대책으로 신설된 게 바로 이 전세 보증 보험입니다. 예. 이 집값에 비해서 전세금이 너무 높은 소위 이 깡통 전세가 난무하면서 네. 정부는 이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금 반환 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예, 예. 이 신규 등록 임대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등록 임대 사업자도 올해 8월부터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은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이나 또는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임대보증금을 집값의 60% 이하로 예. 유지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집값이 이 실거래나 현재 시세가 아니라 감정가나 공시가에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전세금이 그 집 기준 그 공시가의 60% 이하여야지 전세보증보험을 면제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예. 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 집값에서 이 전세값이 차지하는 비율은 64.8%였고요. 예. 또 아파트만 놓고 볼 때에는 69%까지 치솟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대부분 전세는 이제 전세 보증보험 대상이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알다시피 이게 전세 계약에서 임대인은 실질적인 그 현금 수입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세금에다가 이제 매해 이제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그런 보험료를 이제 추가로 내야 하는 일이 생긴 거기 때문에 예.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금을 이 공시가의 어떤 60% 이하로 좀 낮추고 예. 이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임대인들이 좀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전세보증보험 제도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이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또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 전세 대출도 규제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것도 또 월세가 늘어난 이유 작용하지 않나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집값 상승은 이제 다주택자로 좀 대표가 되는 그런 투자자에 의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예. 어떻게 보면 좀 실수요자에 의해서 오르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 중심에는 이제 3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 이 소득이 높은 30대라고 해도 이 높은 집값을 좀 쉽게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신용대출이나 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이 많아졌는데 예. 이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은 생겼어도 어떤 자금 여력이 좀 부족해지니까 예. 정작 자신이 살 집은 이제 월세로 구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예. 기존에 그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이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 이 전세자금은 즉시 회수가 되고요. 예. 이 정부에서는 이렇게 이제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아파트 수요를 좀 줄이려고 이런 대책들을 좀 내놓은 건데 정작 이 시장에서는 이 전세자금을 회수당한 그 사람이 어떤 그 대안으로 이제 월세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도 느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한 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좀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에 대해서 자, 그 미국 바이든 정부까지 나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송 기자, 이제 양사가 지금 좀처럼 합의점을 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미국 정치권까지 가세하는 상황이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대표적인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입니다. 예. 좀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두 회사 배터리 소송전은 이제 LG 측이 약 2년 전인 2019년 4월에 SK 이노베이션이 그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는 자사 인력을 빼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죠. 예. ITC에 제소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지난달 최종 판결에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승소로 끝났습니다. 예. 이제 협의는 좀 쉽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합의 금액이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게 이제 발목을 잡는 그 상황이 됐고요. LG 측은 최소 이제 수조 원대를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SK 측은 수천억 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어서 괴리가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미 정부가 나선 이유는 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투자하고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나선 그 지역이 바로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SK이노베이션의 그 배터리 1공장이 이곳에서 이제 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공장도 이제 이곳에 투자를 약속한 상황입니다. 이 금액적으로는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인데 이게 외국 기업이 진행하는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제 조지아주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예. 미 ITC 판결은 이제 공적 사유에 한해서는 대통령이 최종 판결이 일어난 이후에 60일 이전까지 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C 판결이 이 SK 현지 투자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자 이제 조지아 주지사가 이제 바이든 정부에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을 좀 뒤집어 달라라고 이제 서한을 보내게 된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안을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미 현지 시간으로 이제 19일 직접 이제 조지아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LG 측 입장 어떻습니까?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을 하면서 이제 완성차 업체를 좀 포함해서 이해 관계자 달래기에 나선 그런 상황입니다. 이 김종현 LG 에너지 솔루션 사장은 이제 지난 10일 레피얼 워낙 주 상원의원한테 이제 SK이노베이션이 운영하는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김 사장은 이제 조지아주 주민과 또 근로자들을 돕기 위해서 LG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외부의 투자자가 이제 SK 조지아주 공장을 만약에 인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이를 운영하는데 LG가 파트너로 참여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이제 SK이노베이션 측은 이제 미국 시장에서 LG가 이 독과점에 나서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현재 이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 배터리 업체는 파나소닉하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 또 AESC 이렇게 총 4곳뿐입니다. 예. 근데 이제 AESC는 이제 중국 기업이 인수하면서 미국 내 투자 여력을 좀 상실한 그런 상태고요.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테슬라에 쓰이는 그 원통형 전지만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형이라던가 뭐 파우치형과 같은 이런 좀 다양한 형태의 그 배터리 셀은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LG하고 SK이노베이션 이 두 배터리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도 좀 점유율을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이노베이션은 LG의 배터리 독과점 우려를 좀 내비치게 된 겁니다. 예.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이에 대해서 뭐 지금의 그런 사태가 뭐 SK 그런 부정한 기술 탈취 행위로 발생했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알리고 이로 인한 조지아주의 그 일자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판결이 이기고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비토권이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그런 LG 측의 우려가 작용한 그런 조치로도 보고 있는데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2025년까지 미국에 독자적으로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또 GM과 합작법인으로 이제 상반기 중에는 이 공장 투자를 확정하겠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신설 공장 후보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에 좀 결정이 될 예정인데 이 김 사장의 서한으로 좀 미뤄 볼 때에는 후보지 중 하나가 이제 뭐 조지아주가 포함될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조지아주 현지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 관련해서요? 네, 뭐 이론상으로는 뭐 이런 LG 주장들 뭐 다 이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온도차가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실제 이제 SK가 조지아주에다가 이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은 이번 이 소송전이 벌어지기 전인 2018년도에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가 이번 소송전을 좀 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조지아주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던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LG 측은 이 SK 공장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나오자 이제 현지에서는 이 SK와의 어떤 그 소송전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LG 측이 좀 조지아주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미국 현지에 그 투자하는 게 얼마나 더 진정성 있게 그런 접근을 했는가 이 부분이 좀 이번 소송전의 어떤 좀 최종 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좀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좀 많이 또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7만 명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요. 일자리 98만 개가 이제 증발했던 지난 1월에 비해서는 조금 회복된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기준으로는 이제 IMF 위기 때 이후 20여 년 만에 최악 상황인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이제 지난달 취업자는 모두 2,636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이제 4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또 15세에서 65세까지 이 청장년층의 취업자는
12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송민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날마다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이슈 벌써 한 달 넘었습니다. 다양한 종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로가 터지고 있고 예.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또 십수년 전, 수십 년 전 일들이 많아서 사실 저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네. 취재할 증거도 많이 부족하고 피로감도 높아서 예. 관망, 예. 보도를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예. 축구 스타 FC 서울의 기성용 선수가 재점화된 상황이라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제밤에 MBC PD수첩에서 이 학교 폭력 이슈를 다뤘습니다. 예. 폭로자들이 출연을 해서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본인들이 당했던 일을 이제 폭로를 했는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기성용의 신체 주요 부위 모양까지 기억한다. 이런 좀 자극적인 발언으로 다시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방송 이튿날인 어제 기성용 변호사가 발끈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MBC PD수첩에 너무 피해자들 입장만 편향되게 담긴 거 아니냐. 네네.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만 하지 말고 그럼 내놔라. 공개해라. 법정까지 만약에 간다면 3심까지 일단 수년간 의혹이 길어질 텐데 그거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면서도 26일까지 일단 법적 조치 우리 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수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파일 몇 개를 첨부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폭로자랑 변호사 갈등도 좀 있고 폭로를 좀 후회하는 내용들이 좀 담긴 자극적인 내용들이 또 역시 있었습니다. 폭로자와 변호사 갈등이라는 게 폭로자 측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폭로자들 입장 뭡니까? 네, 사실 이것도 다를 바 없는데 폭로자 변호사가 오늘이죠. 새벽 2시 22분에 카톡으로 저한테 오늘 새벽에요? 보도자료를 보냈더라고요. 2분에 네. 2시 22분에. 예. 네, 악의적인 증거 조작을 통한 여론재판 선동, 언론 플레이 중단해라. 그리고 이제 그쪽 변호사가 기성용 측 변호사가 공개한 녹취는 악마의 편집이다. 변호사답게 법정에서 싸우자 이런 내용이고요. 이 얘기가 저는 재밌었는데 더 이상 언론 보도를 통해 3쿠션으로 그쪽 의견과 왜곡된 자료를 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3쿠션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얘기를 하지 않고 기사를 통해서 주고받는 모양새가 되는 게 싫다. 그래요? 법정에서 싸우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서로 맞서자 그냥. 그렇죠. 3쿠션 당구용까지 나왔네. 네, 연일 이렇게 시끄러운데 기성용 선수가 참 멘탈 갑입니다. 어제 K리그 5라운드 광주와의 홈 경기에서 역전 결승골을 넣었어요. 아, 그래요? 2경기 연속 득점입니다. 그래서 또 수훈 선수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왔는데 제 직업은 프로축구 선수다. 어떤 상황에서도 경기장에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일로 흔들린다면 핑계고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행복하기 때문에 늘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올림픽 얘기 좀 해보죠. 도쿄올림픽. 네. 자, 일주일 뒤에 25일이죠. 축구대표팀 한일전이 있는데. 네. 근데 이날이 하필 또 성화 봉송 그렇죠. 시작한 날 아닙니까? 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한 도쿄올림픽 성화 벌써 작년 3월에 일찌감치 일본에 도착을 했는데 1년 만인 다음 주 25일 후쿠시마현에서 이제 성화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많이 몰릴까봐 관중 없이 성화봉송 행사도 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영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저희 막내 삼촌도 사담이지만. 그래요? 88년 서울올림픽 때 성화봉송단으로 뛰었어요. 그래요? 가문의 영광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이게 난색입니다. 첫 번째 주자로 2011년 여자 월드컵 우승했던 여자 축구대표팀이 뛰기로 했는데 3명이 일단 거부를 했어요. 근데 이 3명은 미국이랑 유럽에서 뛰는 주전급 선수들인데 코로나19 핑계대면서 이제 나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확한 첫 주자가 그래서 결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모리 전 조직위원장 여성 비하 발언으로 사퇴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여성 임원이 많으면 회의만 길어진다. 돋보이려고 서로 안달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도 이제 성합 주자들이 나 못하겠다고 꽤 포기를 했고 아이돌이나 배우나 럭비나 스모 스타들 보면 최소 30명 이상이 사퇴했다고 해요. 정해졌다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 지금 올림픽 취소나 재연기 바라는 여론이 70% 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성화주자로 이제 나섰다가 모난돌이 정맞는다 느낌으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주저하는 것 같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벤츠 이거 탔다가 벌금 낸 축구선수 얘기 들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제일 재미있었던 기사인데 바이에른 미넨의 공격수이자 프랑스 국가대표 킹슬리 코망 선수가 벤츠 탔다가 5만 유로 약 6,700만 원 벌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바이에른 뮌헨은 스폰서가 아우디예요. 예. 그래서 매년 4,280만 파운드, 약 673억 원을 후원을 한대요. 예. 큰 돈이죠. 예. 게다가 구단 지분의 8.33%를 가지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뮌헨 선수에게 아우디 차량을 주고 선수단은 그래서 다닐 때 공식 일정 때는 아우디랑 폭스바겐만 타야 돼요. 근데 선수들 슈퍼카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작년 1월에 선수단 규칙을 만들었어요. 다른 브랜드 차 타면 5만 유로, 6,700만 원 벌금을 낸다. 근데 코망이 최근에 벤츠를 타고 왔다가 이 벌금을 내게 됐고요. 알고 보니까 작년에도 맥라렌 차량 타고 왔다가 벌금을 냈다고 해요. 당시에 내 아우디 차량 사이드밀러 고장나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안 통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예. 코망 선수 추정 주급이 2억 2천만 원이라니까 참 별세상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